네, 그러면 첫 번째로 북유럽 국가들에서부터 이제 여러 그 유럽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뭐 정권들도 경험을 하고 또 신자유주의 정책도 많이 그 수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구축된 그 이 복지 국가 제도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변화도 일으키고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몇 가지 드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자유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북유럽뿐만 아니라 그 영미식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사실 걔네가 가장 이제 그 주요 플레이어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작은 정부. 잠깐만요.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네. 하는 거는 그 나라들은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영국도 나름대로 복지국가 모델 중에 하나죠. 북유럽의 복지국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왜 자본주의라고 그러세요? 물론 그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 자본주의죠. 네. 네. 스웨덴도 자본주의. 앵글로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해서. 스웨덴은요? 물론 거기도 자본주의죠. 예, 네, 자본주의지만 스웨덴은 좀 더 혼합 경제식 자본주의였죠. 네, 거기에 비해서 영미가 특히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일으킨 핵심 국가로서 추구했던 모델은 바로 작은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정부가 가장 효율적이다. 시장에 맡기자. 그래서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작은 정부, 공공부문의 축소, 노동시장의 그 유연화 이런 걸 내세웠죠.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광풍을 불 때 수백만의 일자리가 날아갔고 또 수백만의 실업자가 양상되고 특히 금융정책에서의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각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정부나 국가가 더 이상 금융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됐죠. 그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가의 모든 산업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더 이상 국가에서 개입이 거의 미약할 정도로 시장에 완전히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치명적 오류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이 98년도 IMF 사태 때 금융 자본주의 때문에 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고삐 풀린 금융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그 겪어야 했던 그 소위 말해서 그 외환위기라는 건 결국은 그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규제가 없는 걸 이용해서 환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했던 거죠. 근데 이번 금융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거에 그 어떻게 보면은 더 업버전된, 더 고도화된, 업버전된 그 환투기죠. 한마디로. 환투기와 플러스 파생 상품이라는 걸 더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래서 그 보통 평범한 노동자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갖고 싶었던 주택에 대한 그 수요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장기 그 대출을 해준다는 그 어떤 그 유혹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법을 일으켰고 결국은 그 부동산 담보 채권을 갚을 수 없는 많은 그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도록 한 거죠. 그러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거 복지제도 같은 것도 영향을 이제 받아서 그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좀 변화를 했습니까? 다행히 스웨덴은 그 60년대, 70년대 3인당이 들어서면서 한 10년 안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1밀리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주거 자체의 절대적 부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에 역시 스웨덴도 그 부동산 버블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외환위기를 맞았었죠. 금융위기를 당시에.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그 개혁을 통해서 수십만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공공부문 특히 뭐 철도나 이런 부분들, 전기나 이런 부분들, 특히 철도 같은 경우도 민영화를 했는데 스웨덴에서의 민영화는 우리나라식의 민영화 같이 완전히 그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아웃소싱이나 컨트랙트 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외주를 줘서 입찰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기준을 주고
몇 년 동안의 경영 효과를 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식이지. 지금 우리나라 같이 모든 공기업을 그렇게 완전히 민영화하는 식의 그런 민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간 스웨덴이나 북유럽 다, 영국 특히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뭐 철도가 민영화돼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질적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왔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혹은 비정규직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맞았죠. 네. 그런데 민영화가 실직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민영화를 하게 되면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를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이나 그렇죠. 공공노동자들이 네. 일자리가 줄고 그 대신에 민영화되면은 또 이제 민간 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죠. 이제 민영화가 되면 반드시 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가나요? 왜냐하면 민영화를 하는 목적은 그 기업이 이익을 최대한 하기 위한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지, 그 기업이 어떤 공적 서비스를 통해서 공적 가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이건 뭐 공기업이건 민영화라는 건 이권리 이익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맨 코스를 줄이는 거, 레이버 코스를 줄이는 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자라든가 구조조정이 필수적이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굉장히 이를 이렇게 악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뭐, 광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뭐, 한이 맺혔죠.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그게 왜 나쁘냐,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금융, 자유화,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공공부문 축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지지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나 스웨덴에서는 결국은 지지가 스웨덴도 규모가 작은 국가로서 수출 위주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이 신자유주의는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경향하고 같이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대되기 때문에 스웨덴도 글로벌 마켓의 일정 부분 같이 조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책적 선택이, 그러면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위주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어떤 맹신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스웨덴에서. 어떤 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특히 최근 작년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적어도 라플리 얘기해서 한 스웨덴 국민의 30% 이상은 신자유주의.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야, 참 그거는 대단한데요. 특히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자국민과 이민 노동자들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과 긴장이 스웨덴에도 이제 예외 없이 나타난 거죠. 스웨덴뿐만 아니라 벌써 한 10년 전부터 네덜란드나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이민 노동자들과 자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사회보험 혜택이라든가 고용의 기회를 가지고 많이 충돌이 됐고 부딪혀 왔었었죠. 최근에 핀란드에서 이번 4월 17일 날 선거 결과에서도 투르핀즈라고 가장 민족주의적인 우파 25년의 역사뿐이 갖추고 있지 않지만 19%의 놀라운 득표율을 보인 것은 핀란드 역시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적대감과 경쟁심에 노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 노동자들, 해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차지한다. 이래서 이제 반감이 생기고 외국인주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쪽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걸 보면 아무도 반대 안 하는 것 같이 다 찬성하고,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고 보십니까? 찬성하고
단순하게 예? 또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IMF 위기 맞았을 때 그때 극렬하게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몇몇 학자들 또 노동계나 일부 시민단체 진보 진영을 제외하고는 국민들 절대 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그 맹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바로 그건데요. 그런 이제 그 절대 다수가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향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지향이나 복지국가 지향하고 충돌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최 선생님이 이제 평소 주장을 많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그 풍토 속에서 이런 한국적인 풍토 속에서 과연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복지국가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가능하겠냐라는 식의 그 퀘션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삼인주의적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하나의 맨데이트처럼 삼인주의 국가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요? 우리 일단 먼저 이 삼인주의에 관심 있는 그룹들도 그렇고 또 지금 마침 정당에서도 복지 문제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선거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뭐 10년 전에 그 신자유주의 반대했던 그 지형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비판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 고통을 완화하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내기 위해서는 대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정치 스펙트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가능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죠. 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어떤 종류의 것이든 복지를 얘기를 하고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면 삼인주의 성향인 것으로 이렇게 이게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견해가 좀 다르고 그 다른 여러분들도 견해가 다를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사회민주주의하고 복지국가하고 이게 같은 거. 저는 이제 그 복지에 대해서 최근 뭐 한나라당 쪽에서도 복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네. 스웨덴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보편적 사회복지 국가 모델을 만들었던 나라가 초기에는 다 보수당과 자유당과의 어떤 복지에 대한 그 공동 인식을 같이 해서 만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북유럽도 대부분 삼인주의가 절대 다수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연합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뭐냐면 복지에 대한 절대 다수의 국민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물론 뭐 영미식 뭐 자녀적 복지에 대한 뭐 비판과 분석도 있는데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영미식 자녀적 복지 국가 모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쉬었다가. 네.